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공포가 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증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2.8%.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상보다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 결국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태세 전환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채권 전문가들이 자, 이거 지금 더 이상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채권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 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시장 금리를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국채 금리도 정말로 빨리 뛰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벌써 2.23%까지 올라갔어요. 자, 올해 4월에 있었던 금리 발작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4월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올해 4월에 미국 채권 금리 그때도 한번 뛰었었잖아요. 그 급등 상황에서는요, 1년 이하 단기채는 하락을 했거든요. 보세요. 장기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채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출금리는 더 낮아졌어요. 자, 왜냐면은 대한민국 대출금리는요 1년 이하 단기채 금리에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 이하 단기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정부의 규제도 있겠지만 실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요, 채권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대출 규제입니다. 자, 이 전세대출 규제는요, 그 어떤 부동산 대책보다 시장에 커다란 파급력을 주는 제도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거 전세대출 규제가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입주 물량이죠. 물리적인 주택수가 증가해야 된다. 두 번째가 기준금리입니다. 자, 이 기준금리 1년 한 차례 올리는 거 아무 효과 없고 단기간 내에 연속성 있게 올려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가 매매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종 종합부동산 대책을 많이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제한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동안의 종합부동산 대책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초과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 푼도 안 돼요. LTV가 제로로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계속 터지고 가격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냥 갭 투자로 사버리면 되거든요. 또는 매수자가 안 붙어도요, 집주인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며 안 팔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어떨까? 이 DSR이라 불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남편이 영끌로 대출을 받고 아내 명의로 구입해버리면 효과가 없더라. 게다가 이 차주단위 DSR 규제는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받는 차주애들한테 규제를 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갭 투자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죠.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다면요, 그 어떤 규제책도 부수적인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자, 아파트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가 안 나타나네? 상관없어요. 가격 낮추지 말라고 공인중개업소에다가 100이면 100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붙어도 가격을 낮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세 시장은 다릅니다. 전세 임대 입장에서 전세가 안 나가 버리면요 미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전에 전세 매물 내놓고 한 달간 지켜보고 그 이후부터 매주 몇 천만 원씩 가격을 낮추면서 호가를 낮춰서 세입자를 반드시 구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 시장은요 매매 시장과 거래 규모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자, 반포자이 8월 달에 거래 몇 건 터졌나 봤더니 달랑 한 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8월 전월세 거래량 봤더니 무려 60건이나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매매 시장까지 급속도로 침체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전세를 내놓은 임대인마다 자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뭐 낮아진 거 그냥 뭐 커버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10%, 20%만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급매물로 이어지기 때문이란 거죠. 자, 전세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소도요, 매매 시장과 동일합니다. 입주 물량과 기준금리 변화의 연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2년 이내 이 두 가지 이슈로 아파트 전세 시장 하락 압력을 가속시킬 거다. 왜? 기준금리는 누가 봐도 지금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고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내년에 1.5%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고, 그 이상도 물가 불안에 따라서 가능해요. 공급 2023년부터 엄청 많아요. 지금 공급 부족하다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통계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정비사업장 일정들이 미뤄지면서 2023년에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2024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 시장이고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커다란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왜? 아파트와 다르게 지금 공급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빌라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 짓고 오피스텔이면 1년 반이면 웬만한 거 다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빨리빨리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와중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규제가 추가가 될 거라는 거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금리와 조건이 유리하다 조정을 시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주택담보대출 현황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집 살려고 대출받은 사람보다 전세자금 받으려고 대출받은 사람이 3배가 더 넘네. 이거 분명히 위험신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겠다고 사전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예상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개월물과 연동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다른 방법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전세대출의 조건이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조건이 유리하다는 걸까요? 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LTV와 연동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세대출은 시세의 80%까지 한도를 측정해줘요. 이게 매매 시장과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시세가 안 나와요. 근데 전세는 그만큼 해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버블 붕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한도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금리에 매매 전세 가격이 치솟은 이유, 전세자금 대출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고승범 위원이 금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요, 1% 중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 2억 원이 있는 신혼부부가요, 월 83만 원만 내면은 신축 아파트 7억 전세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신혼부부가 그냥 2억짜리 빌라에 살겠습니까? 그냥 월 80만 원 내고 7억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삐까뻔쩍하게 살려고 하겠죠. 그건 당연한 욕구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역세권의 원룸 오피스텔도요,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합니다. 80만 원 그렇게 큰 금액 아니에요. 맞벌이 부부한테는. 그럼 당연히 신축 아파트로 교통 좋은 곳으로 옮겨가서 거주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예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받는 걸 꺼리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한단 말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치솟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 할 거 없이요, 지금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래 상황이 동시에 작용되면 어떨까요?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상승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부분과 당국의 규제가 동시에 작용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도 축소 부분이에요. 지금 시세 80%대는 말도 안 된다 말씀드렸죠. 40에서 70% 사이로 조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예전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 부분, 아파트는 2023년, 빌라나 오피스텔은 2022년이에요. 내가 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 이제 내가 살던 전세를 내놨어요. 그럼 그 임대인이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사람들은요, 2020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을 때 전셋집을 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년 전에 전세 구한 사람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5억 대출 받을 때 80만 원대만 있으면 됐는데 그 다음 받아야 되는 사람은 120만 원, 130만 원 부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를 못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신이 거주하거나 신혼부부 둘이서 거주하는 주택이 있거든요. 원룸부터 투룸까지 당장 내년부터 본인이 퇴거할 때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 대출도 그만큼 안 해주고요. 이자도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내후년부터는요. 출산으로 이사하는 크기 보통 3룸하고 4룸 아파트만 이사 가죠. 이 사람들이 내 집만을 통해서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갭 투자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매매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자, 내가 원하는 가격 안 되고 매매 가격 계속 떨어지네? 그냥 보유하면 돼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전세 만기 시점에 기존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갭 투자자는요, 어떤 것을 보고 시장에 참여를 하냐? 전세 가격을 보고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건데, 이 전세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 그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대출 규제를 언론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매매 대출과는 다르게 전혀 시장의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금융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 대규모 신도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신도시 입주가 있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부동산 빅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1기, 2기 신도시의 입주 결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